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외곽의 작은 골목에서 김밥집을 하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변변한 간판도 없이 시작한 장사가 어느덧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네요. 그 긴 세월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 들여 밥을 짓고 단무지 썰며 한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이제는 손목도 아프고 허리도 성하지 않지만 그래도 출근길, 퇴근길 제 김밥을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밥을 말기 시작한 건 남편 없이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였어요. 그렇게 힘들게 키운 딸이지만 머리 굵어 자기 인생 살기 시작하자 부모 속상하게 할 때가 종종 있더군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 이 순간에도 저처럼 자식 때문에 밤잠 설치며 소갈이하는 부모들이 계실까 싶어 이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분들에게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그간 어디에도 털어놓을 수 없어 가슴속에만 간직해오던 저와 딸, 그리고 고마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딸 수빈이를 낳은 건 20대 후반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에겐 미래에 대한 부푼 희망과 소중한 꿈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일군 작은 가게가 있었고 무엇보다 인형처럼 귀여운 딸을 갖게 됐으니까요. 분만실에서 간호사가 아기를 제품에 안겨줬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예쁜 공주님입니다. 엄마를 똑 닮은 것 같네요. 그렇게 처음 만난 딸은 저에게 가슴 벅찰 만큼 예쁘고 소중한 존재였죠. 평소 말수 적은 남편도 그날만큼은 활짝 웃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넉넉하진 않아도 저희 세 가족 행복하게 오순도순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네요. 하지만 사람 일은 정말 한치 앞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원래 성공에 대해 욕심이 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맘때 저희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걸로는 성에 차지 않는지 늘 뭔가를 아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수빈이가 돌이 되던 해에 갑자기 사업을 확장한다며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말렸습니다. 아이 키우려면 무리한 성공보단 안정적인 가정이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다 결국 그 일이 터졌습니다. 때는 딸이 3살 되던 해 봄이었어요. 남편이 투자했다던 사업이 사기라는 게 밝혀지며 하룻밤 사이에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 겁니다. 저희 같은 서민은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큰 돈이었죠. 남편은 그날 이후로 술만 마셨어요. 처음엔 미안하다고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하더니 점점 사람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저한테 화를 내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나중엔 손찌검까지 했어요. 수빈이가 울면 더 화를 냈죠. 아 시끄러! 저 기집애는 왜 맨날 빽빽거리면서 울기만 하는 건데? 멀뚱멀뚱 쳐다만 보지 말고 애 좀 조용히 하게 어떻게 해봐. 가뜩이나 머리 아파 죽겠는데 골이 다 울리잖아. 집구석이라고 들어봐야 마누라 바가지에 애나 울어대니 내가 바깥 일이 잘 될 리가 있냐?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메모 하나 남기지 않고 그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미 옷가지 몇 개만 들고 집을 나갔더라고요. 처음엔 어디 머리 식히러 갔나 싶어서 기다렸죠. 그러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길래 그때부터 여기저기 찾아다녔어요. 친구들과 친척들한테 연락하고 경찰에도 신고하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깨닫게 됐죠.
그 사람이 저와 아이를 버리고 도망간 거란걸요. 남편이 사라지고 얼마 후부터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여기저기 빨간 딱지가 붙고 밤낮 없이 무서운 사람들이 찾아와 문을 두드렸어요. 딸아이는 겁에 질려서 제 치마폭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저도 그 작은 몸을 안고 같이 떨었죠. 30이 간 넘어 어린 딸 하나 안고 빚더미 위에 내던져진 겁니다. 그때부터 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새벽엔 신문 배달, 아침엔 식당 설거지, 점심엔 공장 일, 저녁엔 또 다른 식당 서빙, 하루에 4개씩 일을 하러 다녔어요. 어린이집에 맡긴 딸아이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데리러 갔습니다. 선생님이 눈치를 줘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했으니까요. 밤에 아이를 데리고 오다 보면 늘 제 등에 엎인 채 잠이 들었어요. 아이도 종일 어린이집에서 하루를 보내다 지쳐버린 거죠. 저는 그 작은 얼굴을 쓰다듬으며 매일 밤 울었습니다. 수빈아, 미안해. 엄마가 못나서 우리 딸 고생하게 해서 미안해. 그래도 아침이 되면 또 일어나야 했어요. 빚을 갚으려면 멈출 수 없었죠. 잔뜩 화가 난 빚쟁이들에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돈을 쥐어주며 성의를 보여야 다음 날이 편했으니까요. 그렇게 5년을 버티다 드디어 집 가까이 작은 김밥집을 열게 됐어요. 빚 갚는 와중에도 푼푼히 모은 돈에 소액 대출까지 받았네요. 가게라고 해봤자 의자 4개 놓으면 꽉 차는 몇 평 안 되는 공간이었어요. 그래도 처음 제 힘으로 마련한 제 가게라는 생각에 뿌듯했죠. 가게를 차리고 나자 확실히 남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 벌이가 나았어요. 하지만 고단하긴 여전했습니다. 김밥집 영업 준비는 이른 새벽부터 시작됐거든요. 3시 반에 일어나서 가게 문 열고 밥부터 짓습니다. 쌀 씻고 밥 안 치고 다른 재료들을 준비하죠. 그렇게 온종일 가게에 매달렸지만 착하고 똑똑하게 자라는 딸을 보며 위로를 삼았습니다. 학원 하나 제대로 못 보내주고 공부방 하나 못 만들어줘도 부잣집 애들보다 공부를 더 잘했거든요. 그런 딸이 대학 합격 발표가 난 날 활짝 웃으며 김밥집으로 뛰어들어오더라고요. 엄마, 나 대학 붙었어. 거기다 과 수석이라 장학금도 전액 다 나온대. 뭐? 그게 정말이야? 아유, 우리 똑똑한 딸. 고맙다, 고마워. 그날 저는 정말 기쁘고도 감격스러웠습니다. 어려운 형편 걱정에 이를 악물고 공부한 딸이 잘난 집안 아이들 다 물리치고 수석을 차지한 거죠. 입학식 날 저는 강당 맨 뒷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 수빈이가 저렇게 컸구나. 이제 정말 어엿한 어른이 됐어. 내 딸, 가엾고 고마운 내 딸. 5만 가지 생각으로 가슴이 먹먹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고생고생하던 지난 세월을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자기 길을 열심히 개척해 나가는 딸과 함께 서로 의지에 잘 살아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행복할 줄만 알았던 저의 앞날에 예상치 못한 먹구름이 몰려올 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랑하고 의지했던 딸 수빈이가 대학에 들어가고부터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멀지도 않은 집을 놔두고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더니 점점 집에 오는 횟수가 줄었죠. 하지만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공부하고 아르바이트 하느라 바쁜가 보다 싶어서 안쓰럽게만 생각했네요. 근데 점점 전화도 뜸해지고 어쩌다 연락하면 얼른 끊으려고만 하더군요. 엄마, 수업 중인데 왜 이렇게 계속 전화를 해? 나 바쁜 거 몰라? 아유, 그래, 미안해. 요즘 너무 연락이 안 되니 혹시 어디 아픈가 해서 그랬어. 목소리라도 들으려고. 밥은 잘 먹고 다니지? 아, 당연하지. 기숙사 밥 잘 나온다고 했잖아. 엄마, 나 이제 과외 알바하러 가야 해. 나중에 통화해. 그래, 알았어.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고.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벌써 전화가 끊어져 있기 일쑤였죠. 어릴 때는 귀찮을 정도로 곁에 붙어 제잘되던 아이가 클수록 지 아빠 성격을 닮는지 말수가 줄더라고요. 나중엔 용돈 보내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저는 내심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고 속으로 삭히려 노력했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오죽 바빠? 품 안에 있어야 차식이라더니 차기 생활이 생긴 거지 뭐. 그렇게 바쁜 대학 시절을 보내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한 딸은 보란듯이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그때도 정말 기뻤죠. 드디어 제 딸이 온전한 사회인이 되어 당당하게 세상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대학 졸업하고 잠깐 집에 들어와 살던 딸이 하루는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엄마, 나 아침 저녁으로 지하철 타고 다니기 너무 힘들어서 회사 근처에 원룸 구하려고. 보니까 우리 선배들도 자취 많이 하더라. 그래? 뭐 힘들다면 어쩔 수 없는데 바깥에서 끼니나 제대로 챙길 수 있겠어? 안 그래도 마른 애가 엄마 눈에만 말랐지. 안 그래도 자꾸 살찌는데 엄마 나만 보면 밥 먹으라고 하니까 너무 짜증나. 내가 알아서 잘 먹고 다니니까 제발 그 밥 타령 좀 그만해. 그러더니 기어코 방을 구해 나가더라고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수빈이가 저를 점점 멀리하기 시작한 게요. 회사에서 일이 있다고 주말에도 안 오고 명절에도 겨우 얼굴만 비추고 갔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 제가 찾아가겠다고 하면 바쁘다고 오지 말라며 질색했어요. 이상하고 서운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늘 자식을 짝사랑하는 게 부모의 운명이니 그러려니 하며 기다리기로 했죠. 그렇게 몇 해가 흐른 어느 날이었어요. 딸아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목소리를 들으니 반갑더라고요. 그런데 딸이 덤덤하게 던진 한마디가 제 말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기로 했어. 뭐? 결혼? 저는 깜짝 놀라서 말까지 더듬었어요. 딸에게 남자친구에 대해 전혀 들은 게 없었거든요. 원래 결혼 전에 남자를 데려와 소개도 해주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어 섭섭하기도 하고 걱정도 됐죠. 하지만 워낙 야무진 아이라 알아서 잘 골랐을 거라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켰네요. 그런데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묻다가 저는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만났는데? 아니, 뭐 하는 사람이니? 우리 상무님 아들이야. 처음엔 쉬쉬해서 몰랐는데 알고 보니 나랑 동기로 입사했더라고. 뭐? 상무님 아들? 대기업 상무 아들이라니.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집안도 좋고 본인도 잘 나가는 사람이더군요. 얼마나 감사하던지. 못난 부모 만나서 고생하던 딸아이가 좋은 남자 만나 번듯한 집안에 시집가게 된 것 같아 너무나 반가웠죠. 열심히 사는 딸을 하늘이 도와준 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두근거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기쁘게 물었습니다. 그래, 수빈아, 상견례는 언제로 잡았니? 엄마도 옷 좀 제대로 준비해야겠다.
헌데 그런 제 말에 딸이 한참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지만 조용히 기다렸죠. 근데 딸아이답지 않게 머뭇거리며 고민하는 게 심상치 않았습니다. 엄마, 내 결혼식에 안 와도 돼. 생각지도 못한 딸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은 들었지만 결혼식에 안 가도 된다니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수빈아? 내 결혼식에 안 와도 된다고. 그냥 내가 알아서 잘 치를게. 수빈이는 여전히 딱딱한 목소리로 똑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저는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져서 아무 말도 못하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물었죠. 그게 무슨 소리야, 수빈아? 네 결혼식인데 내가 왜 안 가? 당연히 엄마가. 하지만 그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시부모님들 집안과 가정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야. 홀어머니인 건 그렇다 치고 엄마가 김밥 장사한다는 말은 도저히 못하겠더라. 딸은 아무렇지 않은 말투로 어미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잘도 하더군요. 뭐라고? 그럼 뭐라고 했는데 엄마가 뭐하는 사람이라고 했어? 제가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참으며 묻자 딸이 기막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고아? 뭐? 나 고아라고 말했어. 절대 오지 마. 내 결혼식에. 나 고아라고 말했어. 절대 오지 마. 내 결혼식에. 그 순간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고아? 네가 고아라고 했다고? 그래. 나 부모 없이 장학금 받아서 혼자 컸다고 했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왜 그랬냐고? 그게 더 깔끔하니까. 복잡하게 사연 많은 우리 집 상황 설명하느니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았어. 수빈인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차갑도록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남의 얘기하는 것 같더군요. 그런 말을 듣고 있자니 손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젊음을 다 바쳐 딸 자식 하나를 위해 살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건지 황당하고 억울했어요. 새벽마다 김밥 마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내 새끼 입에 쌀밥 들어가고 고기 들어가는 거 보며 버티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었죠. 그런데 고아라니. 저라는 사람이 없는 게 딸한테 나을 것 같다니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간신히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수빈아? 하지만 제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려는 듯 딸아이가 제 말을 자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나 평생 우리 집 가난한 거 너무 창피했어. 친구들 엄마는 다 예쁜 옷 입고 향수 냄새 풍기면서 학교 오는데 엄마는 김밥 냄새, 기름 냄새 풍기면서 왔잖아. 그래도 자존심 하나로 꼭 참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척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할 말이 없더군요. 맞아요. 아이 학교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다른 엄마들은 잘 꾸미고 가는데 저는 장사하다가 급하게 앞치마만 풀고 달려가기 일쑤였죠. 그게 한창 예민한 수빈이한텐 창피한 일이었던 거예요. 엄마, 난 이제 시집 가면 새 인생 살 거야. 부잣집 며느리로 당당하게 살고 싶다고. 더 이상 가난한 사람 취급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근데 엄마랑 같이 있으면 난 아무리 노력해도 김밥집 딸인 거잖아. 더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딸도 말하다 보니 감정이 복받치는지 점점 목소리가 커졌어요. 엄마도 그렇게 사는 게 편할 거야. 사위랑 사돈들 신경 쓰면서 수준 맞추려고 고생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냥 서로 없는 셈 치자. 그게 엄마도 편하고 내 인생도 편해지는 거야.
너무 기가 막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은 걸 참느라 목이 쉴 지경이었죠. 하지만 딸은 조금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한 거 알아. 근데 이젠 그만해도 돼. 남은 인생은 내가 알아서 잘 살게. 엄마가 제일 바라는 게 내가 행복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마음으로만 내 결혼 축하해줘. 부탁해. 그러고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더군요. 하지만 저는 전화기를 그대로 손에 든 채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머릿속으로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그날 밤 어떻게 돌아왔는지도 모르게 집에 와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다 딸이 쓰던 방으로 들어가 앨범을 꺼내 들었어요. 첫 장을 펼치자 수빈이 돌잔치 사진이 눈에 들어왔죠. 그리고 유치원 졸업사진과 초등학교 소풍날 찍었던 사진도 보이더군요. 손을 뻗어 아이의 얼굴을 만져봤습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가, 절 보고 저렇게 환하게 웃던 아이가 어쩌다 그런 말로 저를 상처 주게 됐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어요. 수빈아, 너 엄마한테 왜 그러는 거야? 아무도 없는 방에서 사진을 대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며칠 동안 가게 문도 열지 못할 만큼 몸살을 앓았어요. 김밥집을 연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긴 세월 아파도 이를 악물고 장사를 했고 태풍이 와도 가게 문은 열었죠. 그런 저의 억척도 믿었던 딸의 배신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솔직히 그때는 살아갈 의욕 자체가 없더라고요. 온몸이 아프고 물 한 방울 넘길 힘도 없었지만 아무도 저를 찾는 이는 없었습니다. 오한이 밀려와 이불을 둘둘 말고 끙끙 앓으며 실감했죠. 아, 난 이제 평생 이렇게 혼자구나. 수빈이 없이 남은 생을 이렇게 혼자 앓다 죽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몸이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남편한테도 버림받고 딸한테도 버림받고 그동안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악착같이 버텼나 싶더라고요. 그냥 포기하고 대충 살걸. 뭘 얼마나 잘 살겠다군. 멍청하게. 헌데 그렇게 며칠을 앓고 나니 또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사람 생명력이라는 게 참 질긴 겁니다. 안 먹으니까 배가 고프고 갑갑하니까 몸이 쑤시고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게로 출근해 밥 짓고 김밥 말고 손님을 향해 웃기도 했죠. 딸이 자기만의 행복을 찾아 떠나도 남은 제 삶은 계속되어야 하니까요. 딸이 저를 버렸다고 저까지 제 인생을 버릴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이를 악물고 또 제 앞에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덧 딸의 결혼식이 다가왔어요. 결혼식 날짜와 장소가 적힌 청첩장을 딸이 휴대폰 대화창 사진으로 올려놨더라고요. 저는 가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아니,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는 거였죠. 수빈이가 정색하며 오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어린 딸의 학교에 초라한 모습으로 찾아가 아이를 망신 준 것처럼 평생 한 번 있을 결혼식에 찾아가 또 아이를 창피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티내지 않고 숨어서 볼 용기도 없어 그날은 그냥 가게 문을 닫고 집에 있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결혼식 전날 밤이 되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눈을 감으면 수빈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아기 때 얼굴, 초등학생 때 얼굴, 대학교 입학식 때 얼굴. 당연히 잠이 올 리가 없었죠.
그렇게 뒤척이던 새벽, 저는 결국 잠들기를 포기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3시가 좀 지나 있더군요. 차라리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종일 잠이나 잤으면 좋으련만 잠도 오지 않고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한 번만 보고 오자. 들키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미련인 줄 알면서도 딸이 드레스 입은 모습은 꼭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멀리서 몰래 보고만 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냥 하객인 척 구석에 서서 신부 입장하는 것만 보고 오면 될 것 같았어요. 엄마가 딸 자식 결혼식 보고 싶은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서도 절대 들키지 말자고 다짐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그 결혼식에서 제가 어떤 경악할 상황을 마주하고 주저앉게 될 줄 말입니다. 잠시 후 아침이 밝았어요. 평소 같으면 일찌감치 김밥집에 출근해 한창 장사를 시작했을 시간이지만 그날은 가게 문을 열 생각이 없었습니다. 대신 마음을 굳게 먹고 초대받지 못한 딸의 결혼식에 가기로 결심했죠. 옷장을 열어 이리저리 살펴봤지만 마땅히 입을 옷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고 한참을 뒤지다 낡은 외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이 고등학교 졸업식과 대학 입학식에 입고 갔던 오래된 옷이었어요. 자주 입지 않아 색도 바랬고 단추도 하나 없어졌지만 그래도 그나마 제일 나은 옷이었죠. 그 옷을 걸치고 거울 앞에 섰어요. 주름진 얼굴에 희끗희끗한 머리, 낡은 외투. 딱 봐도 너무 볼품없고 허름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싶더군요. 뭐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을 거야. 한복도 안 입고 있는데 내가 신부 엄마인지 어떻게 알겠어? 얼굴 잘 가리고 조심하자. 그래서 목도리를 꺼내 얼굴을 칭칭 감아 눈만 보이도록 한 뒤 집을 나섰습니다. 화장품도 변변이 없어 그냥 세수만 깨끗이 하고 머리만 빗었네요. 결혼식은 버스 타고 1시간 정도 걸리는 시내의 유명 호텔에서 열린다고 했어요. 걱정이 좀 되긴 했지만 어차피 먼 발치에서 딸이 입장하는 모습만 보고 돌아설 거니까 들킬 일도 애 망신당하게 할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호텔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토요일이라 사람이 많았어요. 가족들, 연인들 다들 기쁜 마음으로 어디론가 향하고 있더군요. 저도 딸 결혼식에 가는 길인데 몰래 숨어서 들키지 않으려 길을 써야 한다는 생각에 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달렸을까요? 예식 시간을 10여 분 남겨두고 호텔 앞에 도착했네요. 수빈이가 호텔에서 결혼을 하다니 전 평생 가본 적도 없는 고급스러운 곳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니 화려한 생화 장식과 빨간 카펫이 깔린 게 보였어요. 직원들도 정중하게 하객들을 안내하더군요. 예식을 보러 온 사람들 역시 다들 잘 차려입고 좋은 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잔뜩 주눅이 들었습니다. 딸의 말 때문이 아니라 해도 저는 그곳과 너무나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낡은 외투를 입고 버스나 타고 온 사람은 그곳에서 저뿐인 것 같았죠. 그래도 큰맘 먹고 거기까지 갔는데 물러설 순 없었어요. 그래서 하객들 틈에 섞여서 안으로 들어가 최대한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식장 맨 뒤쪽 기둥 뒤에 섰어요. 거기서 보면 앞이 다 보이지만 앞에서는 제가 잘 보이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고급스럽게 꾸며진 식장 안을 예쁜 조명과 은은한 음악이 채워주고 하객들이 속속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잠시 후
시기의 시작을 알리는 사회자의 말이 이어지고 신랑과 신부 측 부모들이 화촉을 밝히는 차례가 됐어요. 딸은 고아라고 했으니 당연히 신랑 측 엄마만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숙연해진 분위기 속에서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두 장년의 여성이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중 한 명이 신랑 측 양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이 신부 측 불을 켰죠. 곱게 차려입은 한복, 예쁘게 올린 머리,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눈에 띄었어요. 그 여자가 마치 자기가 신부 어머니인 것처럼 행동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앞만 봐도 모르는 얼굴이었죠. 혹시나 수빈이가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부모 아르바이트를 쓴 건가?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렇게 의아한 마음으로 여자를 뚫어지게 바라볼 때 곧 신랑 입장이 시작됐어요. 젊고 잘생긴 청년이 당당하게 걸어나와 단상 앞에 섰습니다. 비록 제가 장모라고 밝힐 순 없는 상황이었지만 딸이 그런 남자와 결혼한다니 마음이 너무 뿌듯하고 안심이 됐어요. 그때 드디어 사회자가 제가 기다리던 말을 꺼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부 입장! 저는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딸의 입장을 지켜봤어요. 그런데 그 순간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면사포를 쓴 채 부케를 들고 입장하는 딸 옆으로 상상도 못한 인물이 서 있었어요. 바로 딸과 저를 버리고 도망친 전 남편이 나타난 겁니다. 연락이 두절돼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던 남자. 이혼 절차조차 제대로 진행할 수 없어 수년이 지난 뒤 재판상으로 이혼하게 된 남자. 바로 그 남자가 제 딸의 손을 잡고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당당한 모습으로 말이죠. 마치 자신이 평생을 희생해 딸을 키우기라도 한 것처럼 수빈이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어요.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저와 딸에게 빚만 떠넘기고 도망친 그 인간이 나타났다니. 얼굴이 많이 늙긴 했지만 분명히 그 사람이었죠. 도망갈 때는 찌질한 모습이었는데 그때는 살도 좀 붓고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그때 퍼뜩 생각나는 게 있어 고개를 빼고 바라보니 아까 화촉점화했던 여자가 신부 측 혼주석에 앉아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저 여자가 저기 있어? 설마 저 여자가... 저는 다시 고개를 돌려 신부의 손을 잡고 입장하는 뻔뻔한 남자를 바라봤어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히더군요. 아니 30년 가까이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이제 와 왜 나타난 거야?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경우지? 그때 머릿속으로 갑자기 수빈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시댁에서 집안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던 말. 그래서 차라리 고아라고 했다던 게 생각났습니다. 그때도 좀 이상하긴 했어요. 집안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고아를 쉽게 받아줬다는 게 의외였죠. 그래서 딸이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것 같았어요. 어떻게 연락이 닿았는진 모르지만 새 가정을 꾸린 자기 친아버지를 부모로 소개한 게 틀림없더군요. 그 쓰레기 같은 인간도 아버지라고. 어떻게 평생을 고생한 절 버리고 그 남자를 선택할 수 있는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보아온 아이가 바로 수빈이잖아요. 저는 떠올리는 것조차 끔찍해 이를 갈던 그 남자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결혼식에 불러 신부 입장을 하다니요. 거기다 그런 남편이 재혼한 여자가 어머니 행세를 하도록 놔두다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고 눈앞이 하얘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쏟아지는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바라보니 전 남편이 사위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딸을 잘 부탁한다고 당부하더군요. 뻔뻔해도 어떻게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키운 딸을 왜 자기가 부탁한다는 건지, 무슨 권리로. 너무나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새벽마다 일어나 밤 늦게까지 쉼없이 일했어요. 아파도 쉬지 못하고 휴일도 없이 살았습니다. 빚 갚느라 허리가 휘고 손목은 다 망가졌죠. 날이 굳으면 손목이 시큰거려 잠을 설치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게 다 저 남자 때문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때 곁에 선 하객들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제 귓가에 날아와 박혔습니다. 신랑 신부 진짜 잘 어울린다. 하긴 둘 다 좋은 집안에서 잘 자랐으니 나무랄 데가 없겠지. 신랑 아버지는 대기업 상무고 신부 측 아버지도 사업으로 꽤 잘 나가는 사람이라며? 이번에 혼수도 입이 떡 벌어지게 해준 모양이더라.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모든 의문이 풀리더군요. 어떻게 성공했는진 모르지만 저와 딸을 버리고 나간 남자가 부유한 모습으로 딸과 재회했고, 딸은 여전히 가난하고 창피한 저 대신 성공한 사업가가 된 아버지를 선택한 겁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자기 빚을 떠안고 개고생한 건 전데 그 인간은 재기에 성공해 옆에 새 마누라까지 끼고 딸의 부모 자리를 꿰찬 겁니다. 대신 저는 딸에게 버림받고 기둥 뒤에 숨어 결혼식을 훔쳐보는 신세가 된 거죠. 너무 분통이 터져 아무리 입술을 깨물고 참아봐도 자꾸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울다 사람들한테 들키기라도 하면 큰일인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딸에게도 버림받았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결혼식장으로 향하는 순간까지도 딸이 원망스럽다기보다는 부모도 없이 결혼하는 게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 컸어요. 하지만 모든 사실을 알고 나니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 몰려왔습니다. 아무리 제가 부끄럽다고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그럴 수가 있는지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뒤돌아섰습니다. 여전히 딸의 결혼식은 진행 중이었지만 전 더 이상 못 보겠더라고요. 거기 더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미칠 것 같은 답답함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밀려왔거든요. 소리를 지르거나 뛰쳐나가서 전 남편 뺨이라도 올려붙일 것 같았죠. 수빈이한테도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울부짖으며 따지고 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서둘러 뒤돌아선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도 저를 못 알아봤을 거라고 생각한 그곳에서 누군가 돌아서는 제 팔을 붙잡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어요. 하지만 모르는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낯선 장년의 여성이었죠. 자세히 보니 아까 신랑 측 화촉을 밝히던 신랑의 어머니더군요. 저는 괜히 도둑이 제발 저린 것처럼 화들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상대를 바라봤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왜 나를 잡지? 혹시 눈치를 챈 거 아니야? 그러게 여기를 왜 와서 괜히 눈물이나 짜고. 나 때문에 들키면 큰일인데. 딸에게 그 모진 꼴을 당했으면서도 여전히 저는 딸이 걱정된 모양입니다. 혹시라도 저 때문에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대번에 겁이 났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딱 잡아떼겠다고 마음먹고 여자를 바라봤죠. 던데 다음 순간 신랑의 어머니 입에서 나온 한마디가 저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던 여자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이런 말을 내뱉더라고요. 순자야, 너 순자 맞지?
처음엔 어리둥절했어요. 아니, 이 여자가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내가 이런 사람을 알 리가 없는데. 저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여자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진주 귀걸이, 딱 봐도 부티가 나는 사람인데 저를 어떻게 안다는 건지 영문을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얼굴이 낯익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어디서 만난 사람인진 떠오르지 않았어요. 어눌한 말투로 물었네요. 저 누구세요? 저를 아세요? 그 순간 여자가 갑자기 제 손을 꽉 잡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습니다. 맞구나, 순자. 나야, 영숙이. 기억 안 나? 우리 공장에서 같이 일했잖아. 영숙이? 공장? 저는 얼른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라면 제가 갓 20살이 될 무렵이었고 그때 시골에서 올라온 저는 구로공단에서 일했거든요. 봉제 공장에서 하루 15시간이 넘게 일하며 기숙사에서 살았어요. 영숙이, 영숙이. 저는 상대가 말한 이름을 반복하다 갑자기 오래전 잊고 지내던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영숙이? 박영숙이? 기숙사에서 나랑 같은 방 쓰던 그 영숙이 맞아? 그러자 여자가 격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죠. 영숙이는 고향에서 올라와 저와 같은 방을 쓰게 된 동갑 친구였어요. 하지만 성격이 소심하고 겁이 많아 뭔지 모르게 동생처럼 느껴졌죠. 저희는 참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밥도 같이 먹고 출근할 시간에 서로 깨워주고 월급 타면 같이 시장 가서 떡볶이 사 먹고요. 그렇게 2년 정도 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다 누가 먼저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회사를 그만두며 연락이 끊겼던 것 같아요. 그때는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던 시절이 아니라 돈 버느라 여기저기 옮겨 다니던 신세에 연락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옛 기억을 떠올린 제가 눈을 커다랗게 뜨고 바라보자 영숙이가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 나 영숙이야, 순자야. 나 기억나? 당연하지. 근데 영숙이 네가 어떻게 여기... 근데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저는 놀라서 입을 떡 벌린 채 옛 친구를 바라봤어요. 여자는 감격에 겨운 표정으로 자기의 상황을 설명했죠. 편하긴 나이 먹어 많이 늙었지. 근데 순자 너야말로 여긴 어쩐 일이야? 우리 아들 결혼식인 거 모르고 온 거지? 네 아들? 그럼 정말 새 신랑이 네 아들이란 말이야? 응. 순자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너 기억나? 내가 아파서 열이 펄펄 끓을 때 네가 없는 돈으로 고기 사다가 죽도 끓여줬잖아. 아프면 잘 먹어야 한다면서. 그때 너 시골에 돈 보내고 2만 원짜리 적금 넣던 시절인데 그 돈을 쪼개서 그리고 내가 할 야근까지 네가 다 맡아서 하고 코피까지 쏟았잖아. 내가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 기억났습니다. 그때는 참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운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다들 마음이 통해 서로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방에 사는 친구가 아프면 약도 사다 주고 죽도 끓여주고 할 일을 대신해 주기도 했죠. 물론 저도 도움받으며 살았고요.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일이 영숙이의 기억 속에는 오래 남아있었던 모양이더군요. 그리고 순자야, 네가 나 5만 원 빌려줬던 거 기억나? 5만 원? 그런 일이 있었던가? 그래, 내가 공장 그만둘 때 말이야. 고향에서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받고 내려가야 하는데 돈이 없었어. 동생들 학비에 보태느라 월급은 바닥났고 차비도 없는 형편이었는데 네가 어렵게 모은 5만 원을 내 손에 쥐어주면서 잘 다녀오라고 했잖아. 저는 또 기억을 더듬어 그날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영숙이가 울면서 고향에 계신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급하게 내려가야 한다고 했는데 월급날 전이라 돈이 없었어요. 버스비도 없고 병원비 보탤 돈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모아둔 5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때 5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때 제 월급이 채 10만 원이 안 되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근데 영숙이가 너무 급해 보여서 그냥 줄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좋아지시면 나중에 갚으라고 했지만 사실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영숙이는 공장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5만 원은 돌려받지 못했지만 원망하진 않습니다. 영숙이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사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기에 어쩔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4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버린 겁니다. 순자야, 그때 네 돈으로 돌아가실 뻔한 우리 아버지 살리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 뒤로 건강을 회복한 아버지가 서울에 올라와 장사를 시작하셨는데 다행히 잘 풀리면서 집안 형편도 나아졌고, 나도 아버지 일 돕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남자하고 결혼하게 됐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건 전부 네 덕인 거야. 하지만 저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니야, 그게 네 복이지 무슨 내 덕이야. 네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뭐. 넌 언젠가 꼭 잘 될 줄 알았어. 축하해. 잘 된 것도, 아들 결혼도. 그렇게 말꼬리를 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아들이 내 사위야. 저렇게 예쁜 신부가 바로 내 딸이란다.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왔지만 꾹 눌러 참아야 했죠. 영숙이는 제 손을 맞잡고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어요. 아니야. 그때 네 돈 아니었으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을 거야. 그러면 서울에 와서 성공할 일도 없었고 내가 우리 남편 만날 일도 없었겠지. 그러니 이 모든 건 다 네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나중에 내가 보답하고 싶어서 공장에 찾아갔는데 너도 그만두고 어딘가로 갔다는 거야. 그 뒤로 여기저기 수소문해봤지만 찾을 수가 없더라. 나 그 이후로 너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 순자야. 그런 말을 하며 펑펑 우는 명숙이의 눈물이 제 손등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직 식이 한창 진행 중인데 신랑 어머니가 남루한 행색을 한 여자의 손을 잡고 울고 있으니 당연히 이상하게 보였겠죠.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영숙이를 향해 속삭였어요. 영숙아, 근데 지금은 내가 사정이 좀 있어서 우리 나중에 다시 연락하자. 난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런 제 말에 상대가 당황하며 소리쳤어요. 어머, 이대로 가면 어떡하니? 연락처라도 주고 가야지. 내가 지금 한복을 입어서 휴대폰이 없네. 네 휴대폰 꺼내주면 내 번호 찍어줄게. 그래서 저는 황급히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영숙이에게 내밀었어요. 그 와중에도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부담스러워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려하던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웅성거리는 사람들 틈으로 이런 목소리가 들려온 거죠. 엄마? 저는 기절할 듯이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눈앞에 드레스를 예쁘게 차려입은 딸이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혀 그런 딸을 바라보며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헌데 딸이 먼저 저에게 다가와 이런 말을 꺼냈죠. 엄마가 왔구나. 내 결혼식에 기어코 온 거야? 저는 딸의 입에서 쏟아질 원망이 두려워 앞이 캄캄해졌어요. 절대 오지 말라고 부탁했는데. 그래서 조용히 드레스 입은 모습만 보고 가려고 했는데 예상치 못한 만남으로 식까지 중단하게 만들고 이목을 집중시켜버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몰라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망하며 소리칠 줄 알았던 딸이 갑자기 다가와 절 와락 끌어안더니 펑펑 우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했죠. 엄마, 고마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뭐라고? 그게 무슨... 저는 놀란 마음에 목소리가 떨려와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안해 엄마. 내가 잘못했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엄마를 여전히 너무 사랑하는데 김밥집 딸이라는 자격지심이 나를 못난 이로 만들어버렸나 봐. 대학에 가니까 너무너무 잘난 애들이 많은 거야. 부잣집에서 태어나 떵떵거리면서 사는 애들 틈에서 알바하며 힘들게 살다 보니 내 처지가 너무 답답했어. 근데 그때 아버지가 외제차를 타고 내 앞에 나타났어. 뭐라고? 너희 아빠가? 딸이 천천히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응. 그러면서 그동안 못다한 아버지 노릇 하고 싶다더라.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펄쩍 뛰었는데 아버지 모습을 본 친구들이 그러는 거야. 내가 부잣집 딸일 줄 몰랐다면서. 어쩌면 그렇게 겸손하냐고. 그렇게 다들 나를 부자 부모 둔 아이로 보는데 그 시선이 기분 좋았어. 똑같이 아르바이트하러 다녀도 없이 살아서 아등바등하는 게 아니라 있는 집 자식이 열심히 사는 것 같다며 다들 칭찬하더라고. 딸은 감정이 복받치는지 잠시 숨을 고른 뒤 다시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여전히 힘들게 사는 엄마 보는 게 버거웠어. 우리를 버리고 나간 아버지는 떵떵거리며 사는데 엄마는 아직도... 그래서 엄마만 보면 짜증이 나고 내가 엄마의 짐처럼 느껴졌어. 물론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도 컸지만 아버지가 내 방패가 되어줄 것 같은 기대도 버릴 수가 없더라. 결혼할 때도 그랬어. 잘 사는 시댁이 괜히 책 잡히고 싶지 않았고 엄마가 부잣집 수준에 맞춘다고 힘들게 혼수 준비할까 봐 걱정도 됐어. 그래서 그냥 아버지 도움을 받기로 한 거야. 자식이니까 그 정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거든.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딸의 마음도 얼마나 복잡했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은 신부 화장이 다 망가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근데 막상 결혼식을 하려고 보니까 엄마 생각이 너무 나는 거야. 신부 입장하면서 정말 후회했어. 내 결혼식을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을까? 내 드레스 입은 모습을 엄마한테 꼭 보여줘야 했는데 그래서 결혼식이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어. 근데 갑자기 엄마가 나타난 거야. 거짓말처럼. 그런 딸의 고백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딸도 드레스를 입은 채 주저앉아 그런 저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죠. 저희의 모습을 본 하객들은 전부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식작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익숙한 음성이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바로 저와 몇십 년 만에 재회한 영숙이의 목소리였죠. 오늘 저희 아들의 결혼식에 와주신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네요. 대충 들으셨겠지만 신부와 그 어머니에게 아주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긴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기도 하네요. 바로 지금 울고 있는 신부의 어머니가 저에게는 은인이나 다름없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잣집 딸인 며느리도 흡족했지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남을 위해 베풀 줄 알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온 제 친구의 딸이라는 사실이 천배만배 반갑고 기쁘네요. 그 말에 식장에 온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희 모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누군가 갑자기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에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홀린 듯 박수를 치기 시작했죠. 그렇게 식장은 순식간에 저와 딸을 응원하는 사람들로 북적이게 됐습니다.
영숙이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그때 마이크를 건네받은 사회자의 말이 들려오더군요. 잠시 중단되었던 결혼식을 잠시 후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하객 여러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뒤로 영숙이가 얼른 달려와 울고 있던 저와 딸을 부축해 일으켰어요. 그리고 호텔 관계자에게 부탁해 급하게 한복을 준비해주고 간단하게 화장까지 해줬죠. 딸아이도 그 옆에서 망가진 화장을 손봤습니다. 그때 신랑이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고개를 숙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장모님.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놀랐지만 그동안 수빈이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 힘들 때 도와주신 것도 감사드려요. 저 어릴 때부터 장모님 말씀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절대 잊을 수 없는 고마운 친구라고 그렇게 찾고 싶어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모두 꼭 만날 인연이 아니었나 싶네요. 제가 장모님 은혜 절대 잊지 않고 수빈이랑 평생 행복하게 살면서 효도하겠습니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흘러 혼났습니다. 영숙이가 다가와 그런 자기 아들에게 핀잔을 줬어요. 넌 간신히 눈물 그친 사람을 떠올리면 어쩌니? 우리 긴 얘긴 무사히 시 끝내고 계속하자. 사돈한테 할 말은 내가 더 많은 사람이라고. 친구의 말에 모두가 웃어버렸죠. 그리고 잠시 후 식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역시 호텔이 좋긴 좋더라고요. 하루에 한 팀만을 위해 예식장을 운영해 다행히 시간에 쫓기지 않고 다시 식을 시작할 수 있더군요. 그 뒤로 영숙이의 남편, 그러니까 딸의 시아버지와도 인사를 나눴어요. 풍채가 좋고 인자한 분이라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럼 뻔뻔하게 나타나 제자리를 노리던 전남편과 그 부인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화장을 마치고 나오자 멍한 표정으로 혼주석에 앉아있는 두 사람에게 영숙이가 다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두 분은 나가주셔야겠어요. 여기는 저희 며느리를 사랑하러 키운 부모의 자리지 힘들다고 내버리고 떠난 사람이 차지할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 차가운 말에 한복을 입고 있던 여자가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자기 옆에 선 남편을 죽일 듯이 노려보더군요. 그러더니 이내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여전히 뻔뻔한 얼굴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일어나지 않더니 이런 말을 늘어놨죠. 저 사람은 남이지만 난 수빈이 친아버지요. 당연히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있지. 그럼 내가 아버지 자리에 앉을 테니 수빈이 엄마 오라고 하세요. 이혼해도 자식을 위해서 결혼식엔 같이 앉는 부부도 있다고 합디다. 하지만 영숙인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그건 제 친구가 원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저도 허락할 수가 없네요. 내 친구 눈에서 눈물 뺀 당신. 나도 수빈이 아버지로 절대 인정할 수가 없거든? 그리고 당신이 끝까지 이러는 이유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가지뿐이야. 내가 얼핏 들으니 당신 회사가 우리 남편 회사 거래처라며. 난 전혀 몰랐어. 뒤늦게라도 부모 노릇하려고 대학 때부터 연락했는데 계속 모른 척하다가 결혼 앞두고 찾아온 건 저 애라고. 그래. 처음엔 몰랐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남편한테 듣고 이게 웬 떡인가 싶어서 꽤나 좋아했다던데 아닌가? 저도 처음 듣는 사실이었고 수빈이도 몰랐던 일인 것 같았어요. 전 남편이 움찔하는 모습을 보며 영숙이가 계속 말을 이어갔죠. 그래서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혼수 그렇게 요란하게 해준 거잖아. 여기서 당신 나가지 않으면 내일부터 우리 남편 회사랑은 일하지 못하게 될 거야. 그래도 괜찮으면 계속 있어. 당신 성공보다 수빈이 아버지의 자리가 중요하다면 나도 인정하고 더는 말리지 않을 테니.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전 남편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꽁무니를 빼듯 도망쳐버렸습니다. 수빈이가 그런 자기 아버지를 실망이 가득한 눈초리로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려버리며 중얼거렸어요. 역시 저런 사람이었어. 자신만을 위해서 자식은 언제나 모른 척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엄마? 전 그런 딸의 어깨를 토닥여주고 영숙이가 이끄는 대로 혼주석에 앉았던 겁니다. 그렇게 딸의 결혼식이 다시 시작됐어요.
주례사 대신 친구들의 축사와 축가가 이어지며 활기차고 드라마 같은 행사가 마무리됐죠. 그리고 얼마 후 사돈으로 다시 만난 영숙이가 깔깔거리며 말했습니다. 네 전 남편 말이야. 지금 아주 죽을 맛일 거야. 우리 남편이 당장 거래 끊어버린다고 통보했거든. 어머, 그래? 하지만 회사 일인데 괜히 나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가는 건 아니야. 우리 남편이 얼마나 철저한 사람인데 그런 일에 휘둘리니. 내가 부탁한 게 아니라 일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거래. 어차피 기업도 다 사람이 이끌어가는 건데 처자식 버리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회사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하더라. 그런 대표들이 있는 거래처는 꼭 나중에 속을 썩인다는 거야. 그 회사 대체할 다른 회사가 없는 것도 아닌데 괜히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지. 결국 그렇게 남편의 회사는 가장 큰 거래처를 잃었고 경영이 위태로울 정도로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알았는지 제 연락처를 알아내 자꾸 연락해서 사정사정하며 매달리는 통에 귀찮아서 혼났거든요. 자꾸 이런 일로 연락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 당신이 그동안 나한테 끼친 피해 다 계산해서 내놓으라고 하는 수가 있다고. 수빈이 키운 양육비 대신 갚아준 채무 어디 하나하나 계산해서 다 청구해봐? 그러자 당황한 전 남편은 꼬리를 내리고 저와 딸에게 더는 연락하지 않더군요. 그런 일이 있고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희 딸은 자기를 닮은 예쁜 딸을 낳고 든든한 사위와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끽하고 있어요. 저도 행복한 딸과 귀여운 손녀 보는 재미에 푹 빠져 더할 나위 없는 태평성대의 시절을 보내고 있답니다. 영숙이, 아니 안사도는 저희 딸을 친딸처럼 아껴주고 가끔 저까지 초대해 온 가족이 바비큐 파티를 즐기기도 하죠. 불과 몇 년 전 딸에게 버려져 눈물 흘릴 때는 저에게 이런 눈부신 행복이 찾아올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네요. 언젠가 안사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순자야, 이게 다 네가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돌아온 결과인 거야. 절대 그냥 쉽게 받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 만약 네가 날 괴롭히는 못된 아이였거나 힘들다고 수빈을 구박하며 살았다면 오늘날 이런 행복이 찾아왔겠니? 뭐든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게 맞는 말인 것 같더라. 여러분, 저는 정말 순탄치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눈물도 참 많이 흘렸죠. 하지만 그런 고생 덕에 이제는 눈물 대신 기쁨의 환호성을 내지르는 날들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어떤 고난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세상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늘 최선을 다해 살아왔으니 후회도 없고요. 그러니 부디 오늘 제 사연을 함께하신 구독자 여러분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의연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시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꼭 그 노력이 보답할 거라는 걸 확신하니까요. 그럼 긴 사연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